지금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50억 달러 폴란드 계약이 한국에 넘어가며 역대 최악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제시한 금액은 단 80억 달러. 왜 폴란드는 70억이나 비싼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나토 회의실 스크린에 뜬 숫자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납기 18개월 대 36개월. 프랑스가 3년이 걸릴 동안 한국은 이미 전차를 배치 완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 전문가가 밝힌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유럽을 뒤집은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폴란드가 배신했습니다. 150억 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갔어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전투기 48대. 유럽 역사상 단일 국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 아닌 극동의 작은 나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장 리크 베르나르. 프랑스 국방조달청에서 30년간 무기를 팔아온 사람이에요. 웬만한 충격엔 익숙하다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그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파리 국방부 본관 7층 대회의실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르몽트레 장군의 목소리였죠.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빈 분이에요. 그분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에스프레소 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었죠. 장군이 책상을 내리칠 때마다 잔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흔들리는 게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았어요. 르몽트레 장군이 저를 보자마자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베르나르, 이게 뭔가? 폴란드가 우리한테 한 짓이 뭔지 알고 있나? 장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군복깃에 달린 훈장들이 분노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한국방위사업청과 폴란드 국방부 사이에 체결된 문서였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2 전차 980대에 K9 자주포 648문. 여기에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총액이 150억 달러를 넘었어요. 한화로 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장군이 다시 책상을 내리쳤어요. 80억 달러면 르클레르를 살 수 있어.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말이야. 그런데 왜 150억을 주고 한국산 고철을 사는 거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프랑스 무기는 예술품이에요. 르클레르 전차의 유려한 곡선, 라팔 전투기의 완벽한 공기역학.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작품을 빚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그 작품 대신 한국의 양산형 전차를 선택했다니요. 회의실 구석에서 마티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인 그는 평소에도 한국을 깔보는 걸로 유명했어요. 장군님,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한국 무기가 뭡니까? 그냥 싸구려 공장에서 찍어낸 복제품이에요. 폴란드가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간 겁니다. 르몽트레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분명 뭔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지. 마티웨, 자네가 조사해봐. 한국이 폴란드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흐렸어요. 에펠탑 꼭대기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죠.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티웨와 장군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폴란드가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폴란드 국방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무기 선택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뇌물 몇 푼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티웨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우리 카이사르가 얼마나 정교한 물건인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카이사르는 프랑스 포병의 자존심입니다. 박휘영 자주포의 걸작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죠. 장군이 동의했습니다. 카이사르 한문이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어. 그런데 한국 놈들 대포가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을 조롱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연간 생산량이요. 우리 카이사르는 1년에 고작 수십 대밖에 못 만들어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빚어내는 예술품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국의 K9은 달랐습니다. 연간 수백 대를 찍어낼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수백 대요.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카이사르 10대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100대를 전선에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성능은 우리가 앞서겠죠. 하지만 전쟁은 미술관이 아닙니다. 걸작 하나가 범작 10개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거든요. 장군과 마티웨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한국은 로비와 뇌물로 계약을 따낸 사기꾼이고 폴란드는 속아 넘어간 바보라는 결론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무기를 팔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고객은 거짓말을 하지만 계약서는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150억 달러짜리 계약서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컴퓨터를 켜고 폴란드 관련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바르샤바 출장 때 찍어둔 사진들이 나왔어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제 모습,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장면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서 있는 한국인들이었어요. 양복 차림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그들은 화려한 리셉션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기술자들이겠거니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폴란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았더라면 그날 회의실에서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150억 달러.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방산 역사상 가장 뼈아픈 패배가 될 수도 있는 숫자였어요. 아니, 어쩌면 이건 패배가 아니라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마티웨와 로랑 페르시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페르시에는 홍보 전략 담당이에요. 말재주가 좋아서 기자들을 상대할 때 늘 앞에 나서는 사람이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마티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베르나르, 이것 좀 봐요. 한국이 폴란드한테 뭘 약속했는지 알아냈어요. 화면에는 계약 조건이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100% 기술 이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이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설계 도면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부 폴란드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생산 라인 구축과 정비창 설립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냥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무기 공장을 통째로 선물하겠다는 뜻이었죠. 마티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술을 다 준다는 건 줄 기술이 그만큼 가볍다는 뜻이에요. 진짜 핵심 기술이라면 누가 이렇게 퍼주겠어요. 페르시에도 고개를 끄덕였죠. 루브르 박물관 그림을 통째로 빌려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자기들 기술이 별것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프랑스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예요. 액조세 미사일을 기억하시나요?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군함을 침몰시킨 그 미사일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미사일을 수십 개 나라에 팔았지만 핵심 유도 장치의 비밀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프랑스 방산의 철학이에요. 무기를 사면 우리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죠.
고장이 나면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야 하고 부품이 떨어지면 프랑스 공장에 주문해야 해요.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사지 말든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영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기술을 몽땅 넘기겠다고요. 폴란드가 원하면 자기들 손으로 K2 전차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티웨의 말대로라면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자포자기에 가까운 행동이었죠. 페르시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기자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알겠어요. 한국은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 이전이라는 미끼로 계약을 따낸 거라고요. 어차피 줄 게 없으니까 다 준다고 허풍을 친 거죠. 폴란드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빈 깡통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마티웨가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한국 무기가 뭡니까? 그냥 미국이랑 독일 기술 베껴서 만든 카피캣이에요. 원본도 아닌 복사본을 누가 비싼 값에 사겠어요. 폴란드는 분명 뒷돈을 받았을 거예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두 사람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3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너무 깔끔한 설명은 대부분 틀렸다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폴란드가 그렇게 바보일까요? 그 사람들도 우리만큼 무기를 잘 알아요. 러시아 코앞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나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빈 깡통에 150억 달러를 걸었을까요? 마티웨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베르나르 씨는 너무 순진해요. 국방 계약이 항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정치가 개입하고 로비가 오가고 그러는 거죠. 한국이 얼마를 뿌렸는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보다 더러운 방법을 썼을 겁니다. 페르시에도 거들었죠. 어차피 결과는 뻔해요. 2, 3년 지나면 폴란드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한국산 전차가 고장나고 부품이 없어서 창고에 처박히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한테 울면서 돌아오겠죠. 두 사람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사기꾼이고 폴란드는 바보라는 결론이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르몽트레 장군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깔보고 폴란드를 비웃는 분위기가 사무실 전체에 퍼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우리 프랑스가 기술을 안 주는 건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기술을 주면 고객이 우리를 떠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한국이 기술을 주는 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건지도 모르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100%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정비창 설립 지원. 이 조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 약속을 지킨다면요.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사는 셈이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래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팔 때 한국은 낚싯대를 주겠다는 거잖습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뭐가 더 매력적일까요? 프랑스한테 평생 종속되는 것과 한국한테서 기술을 받아 독립하는 것 중에서 말이죠. 물론 마티웨 말대로 그 기술이 빈 깡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인도 안 해보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이름은 들어봤지만 자세히 알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은 그냥 가성비 좋은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50억 달러짜리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어요.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거든요. K2 전차의 능동 방어 체계, 유압식 현수 장치, 자동 장전 장치. 이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었죠. K9 자주포의 사격 속도와 정확도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티웨와 페르시에가 한국을 조롱하는 동안 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국은 정말로 줄 기술이 있어서 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죠. 동료들은 다들 퇴근했습니다. 한국은 사기꾼이라는 확신을 안고서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의문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명함첩을 뒤졌습니다. 3개월 전 바르샤바 출장에서 받은 명함들이 있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사람들 연락처요. 저는 그중 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대령이었어요. 폴란드 육군 전력 증강 담당이죠. 솔직하고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고 싶다고요. 프랑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분석가로서 궁금하다고 썼어요. 답장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것 같았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려웠어요. 이틀 뒤 레반도프스키 대령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그는 제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나토 실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거기서 만나자고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면서요. 저는 곧바로 출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르몽트레 장군은 의아해했어요. 폴란드에 왜 또 가려는 건가? 이미 계약은 끝난 거 아닌가? 저는 적당히 둘러댔죠.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려면 직접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건 11월 초였어요. 파리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차창 밖으로 회색빛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폴란드는 아름다운 나라지만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가 도시 곳곳에 배어있는 느낌이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이 이 나라 사람들의 표정에도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회의장은 구시가지 근처의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레반도프스키 대령을 만났어요. 그는 예전보다 수염이 더 길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했어요. 국경 너머에서 포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편히 자겠습니까?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대령이 데려간 곳은 관광객들이 모르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주인 할머니가 직접 요리를 해주셨죠. 피에로기를 먹으며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대령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프랑스 무기가 부족했던 건가요? 레반도프스키 대령은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씨,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당신이 내일 당장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3년 뒤에 도착할 예술품이요? 아니면 당장 내 옆에서 싸워줄 동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성능을 산 게 아닙니다. 생존을 산 거예요. 프랑스 무기가 훌륭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손에 들어오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죠. 한국은 달랐어요. 18개월 안에 전차를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켰어요. 저는 피에로기를 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8개월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 르클레르 전차는 주문에서 납품까지 3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레반도프스키 대령이 와인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들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3개월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전 제가 바르샤바에 왔을 때였죠. 프랑스 방산 홍보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성대한 리셉션 파티가 열렸어요. 샴페인이 넘쳐 흘렀고 프랑스 대사관에서 보낸 요리사가 정찬을 준비했죠. 우리 팀은 폴란드 고위 장성들을 초대해서 르클레르 전차의 우수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파티장에서 잠깐 빠져나왔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간 건 아니었고 그냥 숨이 막혀서요. 호텔 뒤편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K2 전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폴란드 측에 데모용으로 가져온 거였죠. 그런데 그 전차 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전차 아래로 기어들어가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폴란드 정비병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작업복에 태극기 패치가 붙어 있었죠.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정비병들과 함께 전차 밑에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프랑스 팀이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때 한국 팀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전차를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사람이 전차 밑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가 김병철 부장이었습니다. 현대 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합팀을 이끄는 사람이었죠. 그는 투박한 인상이었어요. 말쑥한 양복 대신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등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폴란드 정비병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말이었죠. 정비병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김 부장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프랑스 측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죠. 하지만 곧 표정을 풀었습니다. 저를 적으로 보지 않기로 한 것 같았어요.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불빛이 보여서요.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김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폴란드 장교들이 K2를 시험 운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미리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금이 밤 11시예요. 내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전차에 올라타기 전에 모든 걸 확인해야 해요. 만약 시동이 안 걸리거나 궤도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파티장에서 와인잔을 기울일 때 한국 팀은 이렇게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근면함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에 가까운 책임감이었죠. 김 부장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씨 맞죠? 명찰을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만들러 온 거예요. 폴란드 정비병들이 우리 없이도 K2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러 온 겁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 전차가 굴러가야 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프랑스는 무기를 팔고 떠나요. 고장이 나면 다시 불러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고객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00% 기술 이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파티장의 불빛과 주차장의 작업 등이 대비되어 떠올랐죠. 어느 쪽이 진짜 군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일까요? 샴페인과 정찬으로 장성들을 접대하는 것과 기름때 묻은 손으로 정비병들과 함께 일하는 것 중에서요. 레반도프스키 대령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저도 들었어요. 폴란드 정비병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새벽 2시까지 우리랑 같이 일했다고요. 자기들 전차인 것처럼 걱정해줬다고요.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베르나르 씨, 우리는 내 나라처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프랑스는 보여주지 못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령의 말이 옳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오래 고객을 내려다봤어요. 프랑스 무기를 사면 영광인 줄 알라는 태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눈높이에서 함께 기름때를 묻혔어요. 식당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프랑스가 무엇을 잃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르몽트레 장군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장군이 저를 그곳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르몽트레 장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죠. 문을 닫게. 장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뒤로 손을 뻗어 문을 닫았어요.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게. 장군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책상 앞에 놓인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군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신문을 받는 기분이었죠. 바르샤바에서 뭐라고 왔나? 장군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왔습니다. 폴란드 측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장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대령을 만났다면서.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장군이 코웃음을 쳤죠. 내가 모를 것 같았나? 자네가 그 폴란드 군인한테 이메일을 보낸 것도 알고 있네. 왜 프랑스를 버렸냐고 물었다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군이 제 이메일을 확인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분석가로서 팩트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장군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네가 보낸 이메일 사본이야. 출력해뒀지. 장군이 서류를 제 앞에 던졌어요. 종이가 펄럭이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줍지 않았어요. 장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제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먹잇감을 관찰하는 포식자 같았죠. 베르나르, 자네 경력이 몇 년인가? 30년이지. 30년 동안 프랑스를 위해 일해왔어. 그런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장군님. 장군이 멈춰섰어요. 제 어깨 바로 뒤에서요. 그의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진실이라. 장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네가 말하는 진실이 뭔가? 한국이 대단하다는 거? 프랑스가 졌다는 거? 그게 자네가 찾은 진실인가? 저는 고개를 돌려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다만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이 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적을 알아야 한다고. 좋은 말이야. 그런데 자네는 적을 알려는 건가? 아니면 적의 편을 들려는 건가? 저는 움찔했습니다. 장군님, 그건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저는 30년간 프랑스를 위해 일해왔어요. 제 충성심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장군이 몸을 일으켰어요. 충성심. 좋아, 얘기해보지. 자네는 바르샤바에서 한국 사람들이 밤새 일하는 걸 봤다며. 감동받았다면서. 그게 충성심인가? 적의 근면함에 감탄하는 게. 저는 반박했습니다. 장군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한국팀이 야간 작업을 한 건 사실이에요. 폴란드 정비병들과 함께 일한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감동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장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효과적이라고. 자네 지금 내 앞에서 한국을 칭찬하는 건가? 장군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베르나르, 똑똑히 들어. 장군이 저를 노려봤어요. 한국은 우리의 적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는 적이라고. 적의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거야. 자네 그러고도 프랑스 군인인가?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한국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야 다음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이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앞에 던지며 말했어요. 열어봐. 저는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들이었어요. 1960년대와 70년대 무기 수출 기록이었죠. 장군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는 몇몇 나라의 기술 이전을 시도했네. 미라주 전투기 생산 라인을 이스라엘에 넘긴 적도 있고 중동의 미사일 기술을 판 적도 있지. 결과가 어땠는지 아나?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프랑스 기술로 자체 전투기를 개발했고
결국 우리 무기를 더 이상 사지 않게 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중동에 넘긴 미사일 기술은 나중에 프랑스 동맹국을 위협하는 데 쓰였다는 기록도요. 장군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기술을 주는 건 칼을 넘겨주는 거야. 그 칼이 누구를 향할지는 아무도 몰라. 한국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군. 저는 고개를 들어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군이 다시 제 앞으로 왔어요. 책상에 손을 짚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퍼준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장군의 목소리가 도끼를 머금었어요. 우리는 반격할 거야. 한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따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어. 뇌물이든 로비든 뭔가 더러운 게 있을 거야. 우리가 그걸 찾아내면 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군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증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시면. 장군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증거는 만드는 거야, 베르나르. 정치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다음 주에 브뤼셀에서 나토 실무회의가 열려. 거기서 유럽 국가들을 모아서 한국의 실체를 폭로할 거야. 한국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걸 각인시킬 거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군님, 그건 모함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퍼뜨리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장군이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실이 뭔지는 내가 정해. 자네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장군이 저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자네, 앞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말은 입 밖에 꺼내지 마.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협박입니까, 장군님? 장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협박이 아니야. 충고지. 30년 경력을 지키고 싶으면 똑똑하게 처신하라고. 파리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장군님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야. 프랑스가 한국한테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한국을 사기꾼으로 몰아버리겠다는 거지.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브뤼셀에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나토 본부 근처의 호텔에 짐을 풀고 컨퍼런스 홀로 향했어요. 유럽 주요국 국방 관계자들이 모이는 실무회의였죠. 공식 세션은 오후에 시작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그 전에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르몽트레 장군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대표단을 차례로 만나며 무언가를 속삭였죠. 마티웨가 그 옆에 붙어 다니며 서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클레망스가 제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작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점심 직후 공식 세션 사이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홀 옆에 있는 칵테일 라운지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샴페인 잔이 돌아다니고 가벼운 담소가 오갔죠. 하지만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르몽트레 장군이 유럽 주요국 국방 관계자들을 구석으로 불러 모았어요. 독일 연방군의 슈미트 대령, 이탈리아 육군의 로시 준장, 스페인 국방부의 가르시아 국장. 유럽 방산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장군은 그들에게 샴페인을 권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근처 기둥 뒤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마티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납기가 빠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성된 제품이 아니에요. 재고로 쌓여있던 고철에 페인트만 다시 칠해서 보내는 겁니다. 폴란드가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죠. 슈미트 대령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폴란드 측은 만족하고 있다던데요. 마티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죠. 새 차를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잖아요. 문제는 1, 2년 뒤에 터집니다.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르몽트레 장군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뭡니까? 그냥 트랙터 위에 대포를 얹은 수준이에요. 우리 카이사르처럼 예술적인 기동성과 정밀함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들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K-팝 같은 환상을 파는 거예요. 로시 준장이 샴페인을 홀짝이며 물었어요. 그래서 장군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장군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저런 카피캣들에게 우리 안방을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이 연대해서 한국의 실체를 폭로해야 해요. 가르시아 국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실체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마티웨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이 폴란드 관료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저는 기둥 뒤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바르샤바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장군은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들은 대로요. 슈미트 대령이 서류를 받아들며 훑어봤어요. 정황 증거만 있군요. 이걸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 없어요. 소문만으로 충분합니다. 한국이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만 퍼뜨리면 돼요. 그러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계약하는 걸 꺼리게 될 겁니다. 로시 준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건 좀 비겁한 방법 아닙니까? 장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비겁하다고요. 전쟁에서 비겁한 방법이 어딨습니까? 이기는 쪽이 정의예요. 한국이 유럽 시장을 집어삼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슬쩍 고개를 내밀었어요.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죠. 이성우 대령이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잠깐 마주쳤던 그 사람이에요. 마티웨가 이성우 대령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라운지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장군과 유럽 관계자들이 대령을 바라봤죠. 이성우 대령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가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르몽틀의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청이라도 한 겁니까? 이성우 대령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도청할 필요가 없었어요. 장군님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요. 트랙터 위에 대포를 얹은 수준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티웨가 발끈했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 무기가 프랑스 무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우 대령이 마티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 서늘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티웨 씨, 질문을 바꿔드리죠. 유럽의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나 달리는 예술품 카이사르가 라스푸티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스푸티차. 러시아어로 진흙계절이라는 뜻이에요. 봄과 가을에 동유럽 평원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진흙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었습니다. 마티웨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성우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장은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진흙 구덩이예요. 거기서 필요한 건 우아한 기동이 아닙니다. 파편을 견디며 끝까지 포탄을 쏟아붓는 강철의 맷집이죠. 르몽틀의 장군이 비웃었어요. 맷집이라고요. 그게 자랑입니까? 세련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군요. 이성우 대령이 장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뇌물을 썼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70년 동안 북한의 포강 아래서 어떻게 하면 1초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쏠 수 있을까만 연구해온 사람들이에요. 매일 밤 포성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사람들이죠. 그게 저희의 로비 자금입니다.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유럽 관계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슈미트 대령이 헛기침을 했고 로시 준장은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죠. 가르시아 국장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성우 대령이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저희는 무기를 팔 때 고객의 목줄을 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다 넘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객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예요. 전쟁이 터졌을 때 프랑스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 말에 르몽틀의 장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성우 대령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어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대령이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저는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장군과 마티웨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들은 한국을 모함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비겁함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슈미트 대령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군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시 준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유럽 관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장군과 마티웨만 남았어요. 장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티웨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장군님, 저 한국놈이 일부러 저희를 망신시킨 겁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장군이 이를 갈았어요. 두고 봐. 이대로 끝날 것 같으면 오산이야. 창밖으로 브뤼셀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 일로 장군의 체면은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도 분명해졌죠. 한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자부심으로 싸우고 있었죠. 70년간 전쟁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부심이요. 그건 샴페인과 로비로는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비공개 기술 검토 세션이 열렸습니다. 나토 본부 지하에 있는 보안 회의실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죠. 각국 대표단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르몽트레 장군은 어젯밤 일로 잠을 설친 것 같았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은 더 험악해져 있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해진 것 같았어요. 오늘은 기술로 승부하겠다고 마티웨에게 밤새 발표 자료를 준비시켰거든요. 세션이 시작되자 마티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레이저 포인터가 들려 있었어요. 스크린에 카이사르 자주포의 화려한 이미지가 떴습니다. 마티웨가 자신만만하게 말문을 열었죠. 존경하는 동맹국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진정한 기술의 정수입니다.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의 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티웨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복잡한 도표들이 나타났어요. 사격 통제 컴퓨터의 알고리즘, 자동 조준 시스템의 정밀도, 디지털 탄도 계산 장치. 화려한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마티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보시다시피 카이사르는 단순한 대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예술품이에요. 바퀴형 자주포의 기동성과 궤도형의 화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죠. 이런 수준의 정밀함은 한국의 K9 같은 물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티웨가 한국을 언급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어젯밤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을 다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슈미트 대령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로시 준장은 팔짱을 꼈습니다. 마티웨가 계속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오늘 발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카이사르와 K9은 체급이 다르거든요. 명품 시계와 조립식 시계를 비교하는 꼴이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병철 부장이 들어왔어요. 어제 라운지에서 본 이성우 대령과는 달리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투박한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USB 하나만 들려 있었죠.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티웨가 당황해서 길을 비켜줬어요. 김 부장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화려한 그래픽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커다란 숫자 2개뿐이었죠. 52%, 그리고 8%.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52%. 옆에 있는 숫자는 카이사르의 점유율이에요. 8%. 로비로 시장의 절반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전 세계 10개국이 목숨을 걸고 선택한 실전 데이터의 합계입니다. 마티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반박하려 했지만 김 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 부장이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2개가 나란히 떴죠. 18개월. 그리고 36개월.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왼쪽은 K9의 평균 납기입니다. 오른쪽은 카이사르의 평균 납기예요. 당신들이 3년 뒤에 줄 예술품을 기다리는 동안 폴란드의 국경은 무너질 겁니다. 우리에게 18개월은 계약이 아니에요. 전우를 죽게 하지 않겠다는 사선입니다. 저는 김 부장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선. 데드라인.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에게 납기는 그냥 비즈니스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기였던 거예요. 김 부장이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투기 이미지가 떴어요. 프랑스의 라팔과 한국의 FA-50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라팔 한 대 가격으로 FA-50 7대를 살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이 청중을 둘러봤어요. 하늘의 기사가 한 명 필요할 때 한국은 7명의 전사를 보냅니다. 소모전이 일상인 현대전에서 누가 진짜 승자인지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라팔이 아무리 뛰어나도 격추당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FA-50 7대 중 5대가 격추당해도 2대가 임무를 완수합니다. 전쟁은 예술품 경연 대회가 아닙니다. 마티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그래봤자 정밀도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맞히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K9이 카이사르만큼 정확하게 쏠 수 있습니까? 김 부장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여드리죠. 김 부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 한 대가 사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더니 3발의 포탄을 연속으로 발사했죠. 화면이 분할되어 포탄의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3발의 포탄이 각각 다른 각도로 발사됐어요. 첫 번째 포탄은 높이 올라갔고, 두 번째는 중간쯤, 세 번째는 낮은 탄도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발의 포탄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도착한 겁니다. 동시에요. 화면 속 표적이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MRSI. 다발 동시 탄착 사격입니다. 한 대의 K9이 발사한 여러 발의 포탄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꽂히는 기술이죠. 적이 첫 번째 포탄을 보고 피하려 해도 소용없어요. 3발이 동시에 떨어지니까요. 회의실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슈미트 대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로시 준장의 눈이 커져 있었죠. 가르시아 국장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티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옆에 앉은 르몽트레 장군의 손등에는 핏줄이 돋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스크린을 끄며 말했어요. 장군님, 어제 저희가 뇌물을 썼다고 하셨죠? 그의 눈이 르몽트레 장군을 향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70년 동안 북한의 포강 아래서 어떻게 하면 1초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쏠 수 있을까만 연구해온 미친 사람들이에요. 매일 아침 휴전선 넘어서 들려오는 포성을 자장가 삼아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희의 로비 자금이에요.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단 자리에 앉아 동료들의 얼굴을 봤어요. 어제 라운지에서 비열한 뒷담화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티웨는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고 르몽트레 장군은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 부장이 USB를 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저희가 판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내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폴란드가 150억 달러를 쓴 건 전차와 자주포를 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독립을 산 겁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요. 김 부장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투박하고 꾸밈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어깨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70년간 전쟁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온 나라의 무게였죠. 르몽트레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보니 유럽 동맹국들의 시선이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 대표단을 향해 있었어요.
경멸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장군이 성큼성큼 회의실을 나갔어요. 마티웨가 황급히 뒤를 따랐죠. 저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꺼져 있었지만 아까 본 숫자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52%와 8%, 18개월과 36개월.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한국을 카피캣이라고 비웃었던 우리가 틀린 거야. 그들은 복제품을 만든 게 아니었어.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무기였던 거지. 회의실 밖에서 장군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노에 차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 프랑스는 숫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존심을 지키려다 더 큰 걸 잃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할 것인가? 저는 아직 그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진짜 무기는 전차나 자주포가 아니라 70년간의 긴장 속에서 단련된 절박함이라는 것.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는 호텔 로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드니 이성우 대령이었어요. 어제 라운지에서 장군을 정면으로 맞섰던 그 사람이죠. 대령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베르나르 씨,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요, 입맛이 없어서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드시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령이 데려간 곳은 호텔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식당이었어요. 벨기에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었죠. 손님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대령이 맥주 2잔을 시켰습니다. 맥주가 나오자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베르나르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이 말을 이었죠. 어제 라운지에서 장군님이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트랙터 위에 대포를 얹은 수준이라고 하셨죠. 솔직히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한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게 불편하실 수 있죠. 저는 대령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분노나 원망 같은 건 없었죠. 오히려 어딘가 씁쓸해 보였습니다. 대령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기술 이전에 집착하는 겁니까? 기술을 다 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될 텐데요. 프랑스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대령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냅킨을 집어들었어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더니 냅킨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대충 그린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대령이 지도 위에 점 하나를 찍었어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쪽에 선 하나를 그었죠. 여기가 휴전선이에요. 대령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40km. 서울과 휴전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40km면 파리 시내에서 외곽까지의 거리예요.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주말에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령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씁쓸하게 웃었어요. 프랑스 분들에게 40km는 별거 아니죠. 파리에서 베르사유까지 가는 거리니까요. 와인 한 잔 마시러 가는 코스예요.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40km는 다른 의미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령이 냅킨에 또 다른 숫자를 적었어요. 60km.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의 대포가 서울까지 닿는다는 뜻이었어요. 대령이 말을 이었죠. 휴전선 너머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천 문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포들이 일제히 발사되면 1시간 안에 서울에 수만 발의 포탄이 쏟아져요. 제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제 아내, 제 아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40km 떨어진 곳에서 대포가 저희 집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파리에서 가장 가까운 적대국까지의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는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수도에서 불과 40km 거리에 적의 대포가 있다는 거예요. 대령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씨, 저희가 왜 빨리빨리를 외치는지 아십니까? 한국 문화를 조롱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성급하고 여유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대령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저희에게 빨리빨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첫 번째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게 가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시에도 전시처럼 준비해요. 18개월 안에 전차를 납품하는 건 약속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방패를 만드는 마감 시한이에요. 마감 시한. 어제 김병철 부장이 썼던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사선이라고 했죠. 데드라인. 그게 단순한 비즈니스 용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글자 그대로 죽음의 선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매일 그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일상을 유지하는 거죠? 대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저녁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저는 군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할아버지가 낙동강 전선에서 싸웠어요. 그때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죠. 나라가 무너지면 가족도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대령이 다시 냅킨을 집어들었어요. 40km라는 숫자 옆에 다른 숫자를 적었습니다. 70년, 이게 저희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온 시간입니다. 70년 동안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전쟁이 안 터지길 바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도 평화롭길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보장되지 않아요.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대령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자신만만한 군인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70년간 쌓인 무게가 느껴졌어요. 개인의 무게가 아니라 민족의 무게였죠.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줍니다. 폴란드가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요. 저희가 겪은 일을 다른 나라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다가 나라가 무너지는 경험을 저희는 알거든요.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오지 않았으면 저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은혜를 압니다. 누군가 도와줬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이제 저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폴란드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심정을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돕고 싶은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프랑스는 무기를 팔 때 이윤을 생각합니다. 시장 점유율, 기술 종속, 정치적 영향력. 그게 우리의 계산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은혜와 공감, 그리고 연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과소평가는 당연한 거예요. 저희도 오랫동안 과소평가당했거든요. 한국 전쟁 직후 저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원조를 받아야 겨우 살 수 있었죠. 프랑스에서 밀가루를 보내줬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드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70년 만에요. 밀가루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변화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이 냅킨을 다시 가리켰어요. 40km라는 숫자가 거기 있었죠. 이겁니다. 40km. 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연구했죠. 어떻게 하면 1초라도 더 빨리 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발이라도 더 많이 쏠 수 있을까? 그렇게 70년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냅킨 위의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40km, 60km, 70년. 그 숫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절박함. 그게 그들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베르나르 씨, 저희를 경쟁자로 보지 마세요. 같은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이 안전해야 세계가 안전하고 세계가 안전해야 한국도 안전해요. 저희는 적을 만들러 온 게 아닙니다. 친구를 만들러 왔어요. 저는 대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군인의 손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뒤로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르몽트레 장군은 조기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누구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브뤼셀에서의 참패가 그의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힌 거였죠. 마티웨도 부서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와 한국방위사업청 간의 공동 연구 협력 실무를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건 바르샤바와 브뤼셀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고 저밖에 없었던 거죠. 2025년 봄, 저는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죠.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직접 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김병철 부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브뤼셀 회의실에서 숫자로 프랑스를 압도했던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만나는 거였습니다. 김 부장이 손을 내밀며 웃었어요. 베르나르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브뤼셀에서 뵀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악수였어요. 창원까지는 KTX를 타고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들, 산과 논, 작은 마을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 북쪽 40km에 수천 문의 대포가 겨누고 있다는 걸요. 김 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계절에 오셨어요. 봄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김 부장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브뤼셀에서 보여주셨던 그 숫자들 말입니다. 52% 점유율, 18개월 납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나아요. 창원 공장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공장 규모에 먼저 압도됐어요. 프랑스의 넥스터 공장도 가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부지에 생산 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K9 자주포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 같았어요.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한 달에 20대 이상의 K9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는 3교대로 돌려서 생산량을 3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20대면 1년에 240대. 프랑스 카이사르의 연간 생산량이 수십 대인 걸 생각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노동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숙련공들은 정밀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어요.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군 출신입니다. K9을 직접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만든 무기가 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우가 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무기는 상품이에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무기는 생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남편이 타고 전장에 나갈 물건이었어요. 그 차이가 품질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공장 견학이 끝난 뒤 김 부장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성우 대령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르몽트레 장군을 정면으로 맞섰던 그 사람이죠.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르나르 씨,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그런데 대령님이 여기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대령이 웃었어요. 오늘 특별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는 공장 부지 한쪽에 있는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K9 자주포 여러 대가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대의 포탑에서 익숙한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기였어요.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육군에서 파견 온 장교들입니다.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K9 운용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군인이 한국 자주포를 몰고 있다니.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장교들이 전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헬멧을 벗었어요. 젊은 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눈매, 코, 턱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줄리앙. 제 아들이었습니다. 줄리앙 베르나르 소위. 저는 아들이 군에 입대한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 파견 훈련에 지원한 건 몰랐어요. 줄리앙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놀라셨죠? 깜짝 선물이에요.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껴안았습니다.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났어요. 군인의 냄새였죠. 줄리앙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고서에 쓰신 거 읽었어요. 한국에 대해서요.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달라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K9은 어땠어? 줄리앙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놀라웠어요. 카이사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무엇보다 더 튼튼해요. 진흙탕에서도 끄떡없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진지함이 있었죠. 군인의 눈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의 무기를 운용하며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70년 전 프랑스가 한국에 밀가루를 보냈는데 이제 한국이 프랑스에 무기와 기술을 보내고 있다니요. 이성우 대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씨, 아드님이 아주 우수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더라고요. 줄리앙이 머쓱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발음이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창밖으로 창원 시내의 야경이 보였어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을 팔았다. 르클레르와 라팔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현재에 안주했다. 반면 한국은 미래의 생존을 팔았다. 70년간의 전쟁 속에서 단련된 절박함을 무기로 삼았다. 이제 유럽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예술품이 아니다. 저 먼 동쪽 나라에서 온 투박하고 강인한 강철의 기사들이다. 저는 잠시 타자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줄리앙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K9 위에 서서 프랑스 국기를 휘날리던 모습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프랑스의 미래 세대가 한국의 무기를 배우고 있다는 게요. 하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그들에게 밀가루를 보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먹을 것을 나눠줬다. 그때 우리는 주는 쪽이었고 그들은 받는 쪽이었다. 하지만 이제 역할이 바뀌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지킬 자격을 보내주고 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나눠주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맹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르몽트레 장군의 분노, 김병철 부장의 숫자들, 이성우 대령의 40km, 그리고 오늘 본 아들의 모습까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공장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 소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저는 내일 파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게 낯선 나라가 아니에요.
친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공장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아래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이 찾아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내일은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잊지 않을 겁니다. 40km라는 숫자도 70년이라는 시간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김병철 부장이 회의실에서 숫자를 보여주던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52%와 8%. 그 숫자 앞에서 프랑스 장군의 손이 떨리던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랑스 군인 아버지가 한국 전차 위에 선 아들을 바라보는 장면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는지요. 독일 탄광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일하셨던 분들. 중동 사막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땀 흘리셨던 분들.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밤새 허리 펴지 못하셨던 분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읽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혹시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게 없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선생님들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훈장이에요. 거칠어진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그게 다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증거입니다. 선생님들은 영웅이에요. 진짜 영웅이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심심하실 때 찾아오세요. 제가 말동무 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요. 따뜻한 국물 드시면서 몸 녹이세요.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셔야 해요. 오늘 밤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 비친 얼굴이 대한민국을 만든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스스로 말씀해 주세요. 수고했다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고요. 독수리 탑업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습니다.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방송TV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